자, 다음에는 교재 408쪽의 건축물의 대지하고 도로에서 대지 안전과 관련된 문제 좀 보겠습니다. 대지 안전에 관련해서 먼저 대지 안전에 보면 1번에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나와 있죠. 저대지라고 합니다. 저대지. 도로면보다 대지가 낮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지가 도로면보다 낮게 되면 도로면은 중심부가 약간 높게 양쪽 사이드가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도로 중심부에서 물이 양쪽 사이드로 흘러내리게 되고 대지의 치마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지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죠. 만약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배수에 지장이 없다든가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방습의 필요가 없다든가 또는 건축물이 뭡니까? 건축물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 또는 뭐 배수의 지장이 없는 경우는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번에 대지 조경 나오죠. 대지 안의 조경은 의무사항입니다.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일정한 면적의 조경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지 안에 조경은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이때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입니다. 200제곱미터 있을 때는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 어떤 경우 하지 않아도 되냐? 자, 이렇게 보세요. 조경을 한다는 것은 첫째 우리가 도시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비도시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관리적이라든가 농림적이라든가 자연환경 보호전적이면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럼 도시적만 하라는 얘기네요. 근데 도시적 가운데서도 녹지적 역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녹지적,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전부 다 녹지 공간이잖아요. 그럼 도시적 가운데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만 하라는 얘기 있는데 공업적에서 이때 그 안에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염분이 함유되어 있다든가 염분 또는 앞으로 철거될 가설 건축물이라든가 또는 그것이 축사라든가 그러면 또 할 필요가 없겠죠? 자, 여기까지만 간단히 기억할까요?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조경을 해야 되는데 어디는 안 한다? 비도시적 안 한다. 도시적 가운데 녹지적 안 한다. 결국 해야 되는 경우는 도시적 가운데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만 하게 됩니다. 그 지역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염분이 이미 함유되어 있다든가 가설 건축물이라든가 축사 같은 건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공업적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공업자나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또 안 합니다. 첫째,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세 번째, 거기가 산업단지.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는 공업적이라더라도 이미 산업단지인 경우는 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경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건 소규모 공장의 얘기입니다. 대지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이나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소형 공장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여기서 조경하고 조경 신경 쓰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습지 매립지 나왔네요. 습한 토지라든가 출수 우려가 많은 토지는 성토 집안에 기량이 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습한 토지라든가 물이 많이 나올 우려가 있는 토지는 집안에 개량 공사를 하지 않고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습지나 매립지는 건축물 건축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안에 개량 공사를 하고 나면 보통 우리가 매립하고 난 다음에 적어도 2, 3년은 지나고 난 다음에 건축물 건축해야 되겠죠.
그럼 차담을 생략하시죠. 도로 2번에 다음 페이지 419쪽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뭐죠? 대지와 도로 관계. 여기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인데요. 이걸 우리는 흔히 접도 의무라고 합니다. 접도 의무. 즉 건축물의 대지는 적어도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 이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4m 이상 도로에 2m를 접해야 된다. 이걸 접도 의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도로는 첫 번째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는 아니어야 되고 일반 도로에 대한 내고요. 그 다음 이 주변에 공지가 있다든가 공지 차량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여기서 꼭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이랄 것은 건축물의 대지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같은 경우는 꼭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일 때만 4m 선도로 2m는 접하라는 얘기고요. 단 주변에 공지라든가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꼭 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여기서 강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게 공장이라면 또 3000입니다. 이런 경우는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됩니다. 더 강화된 경우죠. 강화된 경우. 자, 이게 소위 접도 의무입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이때 도로는 자동차 전도로가 아니어야 된다. 이때 예외가 있다.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주변에 공지가 있을 때는 꼭 그러지 아니해도 된다. 건축물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공장 3000m 이상일 때는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자, 이게 대지와 도로의 관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10조에 도로의 지정 변경 폐지라는 게 나와요. 도로 지정. 이건 뭐냐? A의 대지, B의 대지가 있습니다. 근데 A가 여기다 건축물 하나 건축하고 싶어요. 건축 하나 건축하고 싶은데 이 도로까지 나가는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길이. 응? C D의 대지입니다.
그럼 A의 대지는 어떻습니까? 도로까지 나가는 길이 완전히 차단돼 버린 일단은 맹지가 되죠. 그러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A는 이해 관계자 B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신청했을 때 여기에 도로를 하나 지정해주는 조건을 건축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도로 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로를 지정할 때는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러면 건축허가권자가 여기다가 B라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도로를 갖다 지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해관계인 동의를 허가권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A가 받습니다. A가. 소위 이게 바로 뭐냐? 토지 사용승낙서라는 거예요. 토지 사용승낙서. 이 토지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서 A가 건축을 신청하게 되면 여기다 도로를 지정해 준 조건을 건축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걸 도로 지정이라고 합니다. 도로 지정. 그럼 지정 공고된 이 도로도 이것 앞으로 도로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도로. 그런데 이 동의는 필수적 조건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동의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예를 들면 해외 거주라든가 실종 상태 또는 지방채 조례가 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사실상 통로로 장기간 이용하고 있으면 이때는 동의 없이도 도로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도로의 지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도로를 지정하게 되면 이 사실을 도로대장에다가 기재하게 됩니다. 도로대장 기재. 자, 이렇게 도로를 지정했는데 나중에 말이죠. 나중에 어떤 이유로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뻥 뚫려 버렸어요. 큰 도로가. 큰 도로 이렇게 뻥 뚫려 버리게 되면은 이제는 이 도로가 필요가 없어지죠. 필요가 없어지면 이 도로를 또 뭐 한다고 그러냐? 폐지할 수도 있어요. 위치를 단도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도로 폐지 변경이라고 그래. 이때 도로 폐지 변경할 때도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때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될 필수적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 만약 이 도로가 없어져 버리면 이 도로가 있었을 때 이제 주변에 뭐가 발전해? 상권이 발달하죠. 상권. 그런데 이 도로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게 되면 이 양쪽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의는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다 합니다. 반드시 받도록. 자, 이게 우리가 도로 지정과 폐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지정과 폐지. 자, 이렇게 해서 도로 지정과 변경 폐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411종 건축물 층수 산정 나오네요. 층수 산정. 자, 먼저 2번에 보니까 지하층은 건물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지하층은 건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하층은 건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통 지상 5층, 지하 2층이다. 그러면 건물의 층수는 5층 건물이라는 얘기지 7층이라고 하지 않는다 말이죠. 또는 5층에서 2층을 빼가지고 3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층수 산정할 때는 지하층을 뺀다 기억하세요. 3번 층수가 다른 경우 가장 층수가 많은 층수를 그 건물의 층수를 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건물이 말이죠. 거기 9층, 7층, 5층 이렇게 섞여 있다고 그랬죠?
그럼 무슨 얘기죠? 한 건물에 앞에는 9층이고 옆에는 7층이며 뒤에는 5층이다. 이런 식으로 건물 한 층인데 한 건물인데 이 건물의 층수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섞여 있는 경우는 도대체 저 건물을 몇 층 건물로 봐야 될 것이냐 이 말이죠. 몇 층 건물로 봐냐. 건물의 층수가 서로 다를 때는 가장 층수가 많은 층수를 그 건물의 층수로 봅니다. 가장 층수가 많은 층수를 건물의 층수로 본다. 예를 보니까 9층, 7층, 5층이 섞여 있으면 이 건물 9층이라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9층이 아니고 이건 가장 높은 층수를 얘기한 거죠. 가장 높은 층수를 그 건물의 층수로 보는 게 아니고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물의 층수로 봅니다. 높은 층수와 많은 층수는 다르죠. 즉 무슨 얘기냐. 그 건물이 9층, 7층, 5층에 섞여 있는데 그 건물 중에서 7층이 가장 많다. 그러면 7층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5층이 가장 많다면 5층 건물을 한다는 얘기지. 그 건물은 9층이 가장 높으니까 9층 건물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층수가 서로 섞여 있을 때 가장 높은 층수를 그 건물의 층수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물의 층수로 한다. 자, 이게 좀 오류가 있네요. 9층이 아니고 가장 많은 층수 수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높이를 4m마다 하나층으로 봅니다.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남산타워 같은데 서울에 남산타워 있죠. 남산타워 같은 저 도대체 몇 층으로 옮아야 되냐. 건물 층수가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건물의 한 층을 4m로 해서 계산합니다. 한 층을 4m로 계산한다.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수리가 보셨고요. 그 다음에 계속 높이 산정 볼까요?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물부터 당해 건축물 상단까지 높이란다. 건물의 높이라는 것은 말이죠. 지표로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높입니다. 지표로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높이. 그러면 자, 건축물 높이는 어디로부터? 이 지표로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높이를 말해요. 여기까지. 지표죠. 그러니까 건축물의 높이는 이건 각 층 높이의 합과 같다, 틀리다? 틀릴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건물의 높이는 이로부터 지표로부터 따지는데 상단은 옥상의 바닥을 얘기해. 옥상의 난간은 제됩니다. 그런데 보통 지표로부터 이렇게 성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토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 층 높이 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층이 4m다. 그러면 4, 5, 20m가 되잖아요. 근데 2m를 성토로 했어요. 2m. 그럼 건물의 높이를 만다. 이건 22m가 되는 것이고 이건 20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한다. 상단은 옥상의 바닥을 말합니다. 반자 높이, 방어 바닥부터 반자, 천정까지 높이를 말하죠. 자, 이 바닥으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반자 높이라고 합니다. 반자 높이. 천정 높이라고 그러죠. 건축물 층 높이하고는 달라요. 4번 층고 층 높이 나오죠. 층 높이는 방어 바닥 구조 윗면부터 위층 바닥 구조 윗면까지 높입니다. 이거면 한 층 높이 그러면 방어 바닥 구조 윗면부터 다시 위층 바닥 구조 윗면. 자, 바닥 구조 윗면부터 다시 위층 바닥 구조 윗면. 윗면에서 윗면까지 높이를 뭐라고 한다? 층고라고 합니다. 방어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 윗면까지 높이를 뭐라고 한다? 층고. 방어 바닥 구조 윗면으로부터 천정 높이까지 뭐다? 반자 높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거 공부했죠? 지하층.
바닥입니다. 지표예요. 바닥입니다. 바닥으로부터 지표로부터 바닥까지 평균 높이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까지 높이를 뭐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높이는 이건 한마디로 아까 반자 높이예요. 천여까지 높이. 여기까지 높이가 뭐예요? 방음 바닥 구축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축 윗면까지 높이 라지 H. 이게 뭐예요? 층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하층이 되기위해서는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고 건축물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얼마? 2분의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H가 2분의 1 라지 H 이상일 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한 층의 높이가 이게 4m이다. 이게 4m이다. 4m라면은 이 높이는 적어도 얼마 이상? 2m 이상은 돼야 우리가 지하층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2분의 1 이상인 것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생략하시고요. 자, 좀 교재 406쪽을 잠깐 좀 봅니다. 406쪽. 자, 건축물의 건축 절차도인데, 자, 시간이 건축법이 좀 어중간하니까 건축 절차를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건축 절차를 한번 보시면 제일 먼저 건축 설계를 할 겁니다. 건축 설계는 누가 할까요? 설계자가 하죠. 그런데 건축 설계는 반드시 여러분 건축사가 해야 될까요? 건축사? 꼭 그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물의 설계는 설계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일정한 건축물은 건축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설계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는 반드시 건축사가 해야 된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 자, 건축 설계는 설계 기준에 맞게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건축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 내지는 건축 협의를 하겠죠. 이건 누가? 건축주가 누구에게? 허가권자 또는 신고권자에게 하게 될 겁니다. 건축가 신고했으면 1년 내에 공사를 착공해야 됩니다. 착공하기 위해서 뭘 한다? 건축물에 착공 신고라는 걸 하게 돼. 착공 신고 누가 하겠습니까?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하게 됩니다. 착공 신고는 모든 건축물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착공신고는 허가대상 건축물, 신고대상 건축물,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허가대상 건축물, 신고대상 건축물,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이 세 가지만 하게 됩니다. 모든 건축물은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협의대상 건축물이라든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착공신고는 공사, 착공 전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착공 5일 전, 공사 착공 7일 전까지 착공신고한다. 이런 표현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착공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어떤 게 건축물 철거 신고하면서,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건축물 철거하면서 철거 신고서에 착공 예정일을 미리서 기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철거할 때 철거 신고서에다가 이거 언제 착공하겠습니다 하고 착공 예정일을 미리서 기재해버렸으면 착공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억하세요. 착공 신고는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모든 건축물이 아니고 허가대상 건축물, 신고대상 건축물,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 착공 언제? 공사 착공 전까지.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착공 신고를 했으면 이제 시공에 들어가야 되겠죠? 시공 누가 할까? 시공자가 하게 됩니다. 시공자는 어떻게 신고해야 되죠? 첫째,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이 계약은 시공자하고 건축주 간의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을 겁니다. 그 공사 도급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또 설계, 도면의 내용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시공자는 설계 도면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설계 도면에 따라서 해야 돼요. 시공자는 설계 도면을 변경 요청할 수는 있어요. 누구에게? 시공자가 설계자에게. 이건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법령상 또는 기타 여건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설계 변경을 요청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 감리자 그리고 건축주까지. 그래서 이렇게 설계 변경을 요청하게 되면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시공이에요. 자, 설계는 누가 한다? 설계자. 건축하고 누가 받는다? 건축주. 착공 신고 누가 한다? 건축주.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공사 시공자. 이런 사람들 우리가 공사 관계자라고 그래요. 시공을 하게 되면 공사 감리에 들어가겠죠. 감리는 누가 할까요? 감리자가 합니다. 감리자. 감리 내용은 확인하는 거죠. 시공이 뭐에? 설계 도면에 적합한가. 또 자재가 적합한가. 두 가지면 크게. 이때 감리자가 위반 사항을 발견했어요.
위반사를 밝히면 어떻게 조치하느냐. 먼저 감리자는 말이죠. 그것을 건축주에게 먼저 통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감리자는 누구에게? 시공자에게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합니다. 근데 시정이나 재시공을 했으면 좋은데 불응한다. 그러면 공사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해. 불응한 경우. 그리고 그 사실을 감리자는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만 불응한 경우. 그래서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위반 사실을 통지해주고 시공자에게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게 되고 시정이나 재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 중지를 요청하게 되고 허가권자에게 보고한다는 거죠. 그러나 감리자는 어떤 경우도 직접 바로 공사 중지해라 이렇게 요청한다든가 또는 건축화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런 표현 맞지 않겠죠. 건축화 취소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허가권자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감리하고 나면 사용 승인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사용 승인은 누가 하느냐? 허가권자가 하게 돼요. 사용 승인 신청은 누가 하죠? 역시 건축주가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하겠네요. 이때는 첨부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 공사 완료 도서, 그 다음에 감리 보고서 이걸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완료 도서하고 감리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은 모든 건축물이 아니고 대상은 말이죠. 세 가지야. 저쪽에도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아까 착공 신고 대상과 똑같아요. 모든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럼 사용 승인은 접수 후 7일 내에 사용 검사를 합니다. 검사 후에 합격한 경우 사용 승인서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접수 7일에 무조건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게 아닙니다. 접수 7일에 사용 검사하고 이에 합격한 경우에 하나의 사용 승인을 내준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사용 승인을 받으면 이제 건축물 사용에 들어가겠죠. 사용은 원칙적으로 언제부터 사용합니까? 사용 승인 이후부터죠.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접수 기간 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았던 경우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은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일체 사용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틀려요. 기간 내 사용 승인이 교부되지 않았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던 경우는 그러지 않다. 이때 임시 사용 기간은 2년 이내로 받습니다. 단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제한 없어요. 안반 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면 연장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임시 사용시는 2년 이내로 하되 뭐 1년을 제한한다든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없다고요.
그래서 건축물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좋은데 건축물은 사용 승인을 교부받기 전에 일체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다.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기간 내 사용 승인과 교부되지 그러지 아니하다. 마지막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서 뭐가 난다?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라는 게 나온다고 그랬죠? 멸실 신고. 철거 신고는 언제? 건축물 철거 전까지. 며칠? 3일 전입니다. 이건 작년까지만 해도 7일 전이었어요. 7일 3일로 개정된 겁니다. 멸실은 멸실 후 30일 내죠. 철거는 철거 전이고요. 멸실 멸실 후입니다. 3일 30일. 이게 철거 신고 멸실 신고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건축 절차를 간단하게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건축 설계 누가 한다고요? 설계자가 한다. 꼭 건축사가 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 허가, 신고, 협의, 허가권자 하게 된다. 원칙적 허가권자, 예외적 허가권자 있었죠? 1년 내에 착공해야 된다. 만약 1년에 착공하지 않게 되면 건축을 취소해야 된다. 착공신고. 착공신고는 어떤 건축물? 허가대상 건축물, 신고대상 건축물,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 공사 착수 전까지 하게 된다. 누가? 건축 허가권자에게. 이때 미래서 철거신고서에서 착공 예정을 기재했다면 착공신고할 필요가 없다. 시공. 누가 한다? 시공자가 한다. 시공자 뭐에 따라서? 건축주와의 공사 도급계약, 그리고 설계 도면에 따라서 시공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도 설계 도면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단 설계 도면 변경에 놀라 요청할 수 있다. 어떤 경우? 법령상 또는 주변 여건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 감리자하고 건축주의 동의까지 받았기 때문에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사 감리. 감리자가 하죠. 감리자가. 그건 설계 도면에 적합하게 시공이라든가 자재가 적합하게 사용됐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 이번에 발견했을 때 감리자는 건축주에게 통작이 되고 시공자의 시전이나 재수용 요청하게 되고 시전의 재수용이 이루어졌으면 끝나는데 그걸 하지 않았으면 서면으로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사용 승인. 건축물 건축 끝나고 받는 것은 중공검사를 하지 않고 사용 승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용 승인은 허가권자가 됩니다. 허가권자. 이때는 공사료 도서하고 감리 보고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상은 착공 신고 대상과 똑같은 허가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접수 7일 내에 바로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는 게 아니고 합격한 경우에 한해서 사용 승인을 교부한다는 점 유의하시 바랍니다. 사용 승인을 받았으면 건축물 사용할 수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사용 승인을 받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일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기간 내 사용 승인이 교부되지 않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던 경우 그러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 이때 임시 사용 승인은 2년 범위 내이고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마지막 유지 관리에서 철거 신고, 멸실 신고가 나오게 된다. 철거 신고는 건축물 철거 전, 멸실 신고는 멸실 후에 하게 되는데 철거 신고는 통상 철거 3일 전까지 7일에서 3일로 개정됐다는 거. 멸실 신고는 멸실 후 30일, 멸실 후 30일에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물의 절차를 간단하게 나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절차를 이렇게 쭉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오늘 입문과정에서 건축법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럼 주택법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